멘토님 1억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억 모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살짝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연체시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니까 과거에 우리 영상 중에 1억 모으기, 1억에 관련된 그 키워드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자, 그러면 1억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1억 모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1억 모은 후에 해야 할 진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억 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거에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높은 것보다는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재테크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 옛날에 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확률 밀도 함수 안에 보면 정규 분포라는 게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나 그 확률 변수가 넓게 분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위의 그림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평균 값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잃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테크에서 리스크는 바로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딱 마음에 와닿으시. 표준 편차.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평균 값이 어때요? 주식은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한 5%, 10%? 이 평균 값에서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몇십 프로, 정말 많이 잃는 사람들은 뭐 10%, 20% 이렇게 됐었는데, 이 평균 값이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값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플러스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마이너스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주택시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내 집 마련, 1주택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역시 이 투자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정규 분포를 띠니까 당연히 주택도 정규 분포죠. 자, 그런데 그림이 이 주식인 위의 그림과 밑에인 주택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표준 편차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평균 값도 양의 값을 값습니다. 주택은 평균 값도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우리 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약 7% 정도 됐거든요. 평균이 7%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 플러스 0.07의 10제곱이잖아요.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집이 지난 10년간 다 2배 올랐다. 그럼 평균 값이 2배라면 어떤 의미죠? 평균 값이 2배니까 많이 먹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러나 가장 적게 먹은 것도 양의 값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가 폭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표준 편차 값이 적은 재테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의 10년 투자 결과. 자, 한번 볼까요? 코스피 수익률. 자, 드디어 2300대. 저도 2300대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 코스피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몇 퍼센트냐? 2014에서 2391포인트까지 지난 10년간의 성적표거든요. 수익률로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18.7%가 상승한 겁니다. 이거 상승한 거 맞나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신경 쓰고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10년간 낸 수익률이 18.7%. 자,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예금하고 적금에다 넣어놨으면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났을까? 자, 과거에는 금리가 좀 낮았고 또 최근엔 좀 금리가 올라갔지만 평균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를 비교해서 계산해 보니까 예적금은 10년간 투자를 했다면 25.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금이 이겼다라는 거죠.
물론 뭐 한 시점만 놓고 보니까 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한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8.7%와 25.5% 상승, 진짜 상승한 거 맞을까요? 여기서 뭘 걷어내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걷어내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이 앞으로는 그냥 늘상 5%, 6%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뜻인데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한 평균 한 2.3에서 2.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걸 걷어내고 나면은 코스피 수익률은 완전 마이너스인 거고요. 예적금 수익률은 뭐 그냥 본전?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뭐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예적금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 그 유명한 명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명언이죠. 10년 투자할 기업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10분 안에 팔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이 맞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면서 무조건 장 담궈 놓는 장기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월세 내더라도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 무조건 버티면 이긴다, 지금이 살 때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네. 자, 1억을 모았어. 주식을 통해서든 적금을 통해서든 1억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멘토님 드디어 1억 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자, 제가 1억을 모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면 뭐 9천만 원을 모으거나 8천만 원 모으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볼륨의 목돈까지는 우리 직장인들이 좀 저축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게 1억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자본소득.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말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본소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자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목돈인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1억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을 합니다. 아, 이 얘기하니까 진짜 여행 가고 싶다. 10,000km 이상을 비행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비행 중에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어디다? 바로 이륙할 때입니다. 이륙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이 기체를 상공 10km까지 끌어올려야만이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무거운 기체를 상공 10km까지 끌어올려야 그 다음에 비행을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km까지 이 기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저항이 많아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저항 없이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1억 모으는 거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1억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어. 진짜. 그러나 반드시 단시간 내에 예정된 기간 안에 1억을 모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무거운 기체를 상공 10km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순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이 됐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7천, 8천, 9천, 1억 이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항 없이 우리가 순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비행기가 상공 10km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연료를 소모를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연료를 소모는 하는데 이제는 훨씬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많은 효율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소득으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바로 1억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갖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청약이죠.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반드시 청약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뭐 내가 사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청약을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이 우리가 1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억 모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끼울까요? 여러분, 1억을 모았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멘토님, 1억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그 1억이 지금 어디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세 자금에, 오피스텔 전세 자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1억은 여러분들 자산이기는 한데, 이거를 투자를 위해서 슈팅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1억 모으기는 내가 슈팅이 가능한 1억 모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주거가 해결되는 분한테는 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적은 목돈이지만 이 목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재테크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청약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토님, 근데 아무리 우리가 청약이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한 5억은 하던데 내가 그 뭐 6, 7천, 7, 8천 고작 1억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분양가 5억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첨이 됐다. 요 근래 청약 열기가 약간 시들해지면서 추첨제 청약이 경쟁률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데 이때가 조금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만약에 5억이라고 하는 분양가의 주택에 당첨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보면 이게 이제 자금 계획이거든요. 자, 분양가 5억이에요. 계약금 얼마 냅니까? 10%? 20%? 네. 과거에는 10%가 많았는데 요즘은 20%가 많아요. 그래서 5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계약금을 바로 3주 안에 1억을 빡 잔압을 해야 됩니다. 잔압이 뭐예요? 스스로 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1억 있어요? 없죠. 이러니까 청약에 니즈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물론 뭐 일단 계약금은 신용대출로 좀 도움을 받고 또는 엄마 찬스 같은 걸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빌려서 어떻게든 그냥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한 6천, 7천 원 있어야 뭐 좀 빌리고 땡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 시드머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꾸역꾸역 밀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도금은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은 10%씩, 보통 10%씩 내는데 6번 냅니다. 6번. 자, 그 기간이 2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2년 6개월이면 몇 개월이죠? 30개월. 길다. 집을 짓는 이 개월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씩 6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도 계약금도 다 빌려갖고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도금 대출이라는 거죠. 중도금 대출. 많이 들어보셨죠? 중도금 대출. 자, 중도금 대출 얼마 해주는가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를 해주네요. 자, 뭐의 50%다? 분양가의 50%를 해줍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5억의 50%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러면 중도금 몇 번 내줄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6번이죠. 2억 5천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내주네.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21개월 동안 내 돈 하나도 내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21개월 동안은 그냥 중도금 대출이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중도금 대출은 DSR을 안 봅니다. 와, 개꿀인데?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줘요. 자, 그러면, 근데 마지막, 요게 이제 문제네. 마지막에 2년 6개월 후에, 2년 30개월 후에 마지막 중도금 요거 한 번은 잔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빌려가지고 계약금도 꾸역꾸역 냈는데, 저 30개월 안에 5천만 원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얼마나 160만 원씩 30개월을 모아야 돼요. 와, 이거 만만치 않다. 응?
그래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이 아파트 5억짜리 당첨이 됐어. 그러면 30개월 동안 매월 160만 원은 모아야죠. 근데 도저히 못 모으겠다. 이러면 어떡하냐? 그럼 제가 살짝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연체시키세요.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계약금 그 청약 공고문을 읽어보면 보통 민영 분양하고 공공 분양 다 똑같이 보통은 중도금 3회 연체 시에 탈락이거든요. 3회 연체 시. 나 딱 한 번만 연체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연체시켜라. 이 얘기죠. 뭐 없는데 어떻게 일단. 그러면 일단 30개월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건 입주 시에 잔금만 남게 되는데 물론 잔금 치를 때 당연히 이제 안 냈던 중도금 5천도 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잔금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잔금은 또 20%를 내야 됩니다. 또 1억을 내야 돼요. 미치겠네. 1억을 내야 내가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잔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바로 여기서 대출을 또 해줍니다. 대출을 또 해줘요. 그게 무슨 대출이냐면 자, 아까는 중도금 대출 얼마 해줬죠? 5억에 이 50%인 2억 5천을 해줬죠. 자, 그런데 잔금을 치를 때는요. 잔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미 50%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잔금 대출은 바로 시세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아까 중도금 대출은 뭘로 해주는 거였죠? 분양가로 해주죠. 근데 이거는 시세로 해준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는 땅만 있고 집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계약서만 보고 그냥 50%를 해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딱 와서 보니까 이젠 집이 있네?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시세의 50%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물론 뭐 서울의 시내 한복판에 아주 핵심 요지에 분양을 하는 경우는 주변 시세랑 뭐 분양가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기도 외곽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주변보단 당연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억을 분양가로 받았다, 당첨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시세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나누기 0.8 하면은 예상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억 원짜리니까 5억 원 나누기 0.8 하면 주변 시세는 6억 3천인 거죠. 자, 그러면 잔금 치를 때는 6억 3천에 50%를 대출해 준다라는. 자, 그러면 6억 3천에 50%면 얼마입니까? 3억 1,500이죠. 근데 우리 2억 5천을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얼마예요? 6,300만 원, 6,500만 원 정도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억짜리 분양가에 대출을 3억 1,500을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5억짜리 분양,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냐면 얼마만 있으면 들어갑니까? 1억 8,500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1억 8,500도 3년 6개월 안에 못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세 주면 되죠. 전세 주면. 보통 이런 새 아파트들은 전세 시세가 집값의 한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에 30%만 있으면 돼요. 1억 5천. 1억 5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청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 집 마련에 첫 단추를 끼워 넣어야 한다. 이 재테크부터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이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자본이 크면 클수록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층 건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거와 1층 건물에서 보는 것은 바깥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이제 6천, 7천, 8천 모았다고요? 드디어 1억 모았다고요? 그 1억이 여러분들이 슈팅이 가능한 1억인지 아니면 그냥 땅에 깔고 앉아있는 1억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청약, 내 집 마련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하시면서 일단은 주거가 해결되고 있다면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라면 아파트는 곤란하더라도 충분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죠. 갭 투자. 이것도 첫 단추가 내 집 마련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내 집 마련에 첫 단추를 끼우는 여러분들이 되셔라. 그리고 장기적인 재테크의 세계에서는 표준 편차가 큰 리스크가 높은 재테크보다는 표준 편차가 작은, 그리고 항상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 결과가 양의 값을 갖는 재테크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